노인 하나치였다고 이렇게 오바야? 나 같으면 알아서 사라졌겠다. 사람 하나를 짓밟은 내 입은 가볍지만 법정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겁다. 웃기네. 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법정에서 만나자. 그때 웃는 건 내가 아닐 테니까.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오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또 한 번의 용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노인은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은색 승용차 한 대.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노인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 운전석 문을 쾅 열며 내리더니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어르신. 길 좀 조심해서 다니셔야죠.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하지만 남자는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 차량 상태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스 났잖아. 보험 부를게요. 근데 어르신, 솔직히 나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닌 거 알죠? 그의 태도는 명백히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사람이 다쳤으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다들 보험 뜯어내려고 별짓 다 한다던데요. 나 블랙박스 있어요. 허튼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간단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분명 노인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던 장면이 찍혀 있었고,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은 장면도 담겨 있었죠. 하지만 가해자는 꿋꿋이 주장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피하려다 저도 놀랐고 어쩔 수 없었어요.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엉덩이 뼈에 금이 갔고 무릎 빈대가 일부 파열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리실 겁니다. 며칠 후 노인의 집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합의 보시죠. 병원비 드리고요. 위로금 조금 얹어 드릴게요.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합의금 말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습니까? 보험사 직원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바라면 고생하십니다. 어르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해자는 웃었습니다. 에이, 어르신. 뭐 법정 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귀찮아지실 텐데요.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법정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군.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몇 달 뒤 법정. 가해자는 아무런 긴장도 없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가벼운 표정, 자신만만한 태도. 어르신이 나올까? 어차피 판사님도 대충 훈방 조치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판정 입구에 들어선 순간 가해자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판사, 검은 법복을 입은 노인. 그 사람은 분명 몇 달 전 자신이 조롱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재판정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서
노인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판사. 퇴임을 앞둔 고등법원 부장판사.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유명했지만 겉으로는 매우 조용한 성품 덕분에 언론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 판사였다고? 그동안 노인을 무시하고 보험사 직원과 비웃고 합의금을 두고 흥정하려 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차분하고 단호한 판사의 목소리에 가해자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났습니다. 네, 네. 노인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무릎, 인대 파열과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까? 가해자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놀라서. 그럼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가해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한 장 한 장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는 신호를 위반했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고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합의 과정에서 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땀을 훔치며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아직 젊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음은 변명의 이유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가해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는 사고 이후 어떤 반성의 행동을 보였습니까? 가해자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드렸습니다. 노인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가해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노인은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책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사회적 윤리의식이 결여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위자료 5천만 원. 피고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초범이고 과실치상이 경미한데 이 정도 처분은 너무 과중합니다.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초범이란 이유로 사람을 무시한 행위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가해자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젊은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받는 거란다. 가해자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법적 판결만으로 이 젊은이에게 교훈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진짜 책임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5천만 원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 없었다고 치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는 여전히 속으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는 법원의 지시를 받아 사회봉사 장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복지센터. 장애인과 노약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시설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봉사도 이런 데로 보내냐?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 그곳에 서서 가해자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판결했던 바로 그 판사. 어르신 아니, 재판장님. 가해자는 얼어붙은 듯 버벅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은퇴 후 봉사하는 곳이라 여기서 내가 진짜 변할 수 있는지 보겠다. 가해자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판결 끝났잖아요. 이건 강제 아니죠? 노인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법은 강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강제로 바꿀 수 없다. 그건 내 선택이다. 가해자는 망설였습니다. 돌아설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갈까?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묵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여주는 태도,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거다. 가해자는 마지못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물건을 나르고, 처음에는 억지로, 눈치만 보며 움직였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해주면 됐잖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해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들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아들 같구나. 그 말에 가해자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이 찡하게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귤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너 착한 놈이야. 비록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날 밤, 가해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어른들을 무시하고, 약자를 조롱하고, 모든 걸 돈과 편리함으로 재던 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구석에 홀로 서 있던 노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돕고 있는 모습. 가해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가해자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길바닥에 넘어진 어르신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은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야. 그 말은 그날 이후 가해자의 마음속 깊이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결심합니다. 진짜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묵묵히 일하며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이 끝난 어느 날, 복지센터 근처 카페에 들른 그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들과 마주쳤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사회봉사 중이야? 뭐야, 무슨 사고라도 쳤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가해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용서를 구하는 중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농담 삼아 계속 떠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사회봉사 한두 번으로 사람 안 변해. 넌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 한 번 비웃은 놈은 평생 비웃어야지.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지센터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아프냐, 아가야? 가해자는 손에 쥔 흙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용서하지 않네요. 어르신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너 자신을 설득하는데 집중해. 그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해자는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진짜 편한 건 나 자신이 아니었나? 그날 이후 가해자는 복지센터 일뿐 아니라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직접 수리하고 낡은 휠체어를 고치고 혼자 밥을 먹는 어르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묵묵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의 인정을 바라기 위한 것도 아닌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의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가게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못 본 척했지만 가해자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볼게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어르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절대 안 해.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남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생기는 거라는 걸. 하지만 그의 진짜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 마지막 봉사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과거 교통사고 낸 사람 맞죠? 기레기들이 당신 찾던데요? 과거 사고 당시의 일이 뒤늦게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다시 세상의 비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복지센터 봉사 마지막 주, 가해자는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야, 너 큰일 났어. 내 이름 인터넷에 떴어. 가해자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사회봉사 중, 형식적 반성, 판사까지 이용한 껍데기 사과쇼. 수십 개의 기사, 악플, 비난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절대 잊지 않네.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조차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역시 저런 놈은 안 바뀌어. 사회봉사도 이미지 세탁용 아니야? 착한 척은 누구나 하지. 가해자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센터 안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커다란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조금씩 친해지던 봉사자들조차 멀어져 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해자는 복지센터 옥상에 올라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조용한 목소리, 가해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노인은 가만히 가해자의 옆에 섰습니다. 세상이 널 믿어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버릴 건가? 가해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 더 쉽게 비난하고 더 쉽게 조롱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가해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전 죗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를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에 가해자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가해자는 더욱 묵묵히 복지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기사들이 몰아든 악플이 쏟아지든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낡은 휠체어를 고치고 새벽 청소까지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할 때 가해자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저기, 쿠션 가져오고. 그는 응급처치를 했고 어르신은 다행히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복지센터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진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 이야기랑 다르네. 그제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소장은 가해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할 생각 있나? 가해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행동을 본다. 그 말은 가해자가 오래도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진짜 용서란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얻어내는 것이라는 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사회봉사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마지막 과제를 건넸습니다. 내가 진짜 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해자는 물었습니다. 뭡니까? 노인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상처 입힌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 가해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사과하는 게 아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 사과하는 거다. 가해자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말자. 이번만큼은. 노인이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피해자 가족의 굳은 목소리. 누구십니까? 가해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고를 냈던 사람입니다.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생각 없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끈질긴 요청 끝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만남의 날, 가해자는 작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공원. 피해자의 가족은 단 한 사람, 피해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해자를 보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가해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그날 이후 썼던 마음입니다. 읽어주실지 몰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잘못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지. 가해자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기적인 저를 용서해달라고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오가고 오직 그 작은 공간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가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건 오늘 느꼈어요. 그 말에 가해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당신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해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가해자는 매주 복지센터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서 진짜 용서란 상대방에게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평생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 그 판사와의 마지막 만남, 봉사를 마치고 가해자는 조용히 센터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를 내던 순간, 비웃으며 노인을 깔보던 그때, 법정에서 무릎 꿇던 날, 복지센터에서 흘린 땀방울.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도 되겠나? 익숙한 목소리, 노인이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가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가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오직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스스로를 심판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내가 매일 작은 선택들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면,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거다. 가해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를 판결하는 건 이제 너 자신이다. 기억해야 진짜 인생의 법정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노인은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돌아보았습니다. 가해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가해자는 복지센터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어쩌면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미래는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가해자는 한 지역 복지관의 정식 직원이 되어 새로운 사람들의 삶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차가운 시선, 무시, 조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리고 가끔 어느 고요한 저녁 혼자 조용히 읊조립니다. 과거는 발목이 아니라 나의 뿌리다. 나는 그 뿌리 위에 다시 태어난다. 몇 년 후, 가해자는 복지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르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작은 수리까지 도맡았습니다. 한 번도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보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다는 걸. 어느 봄날, 복지관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예전에 그가 사고를 냈던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무릎 꿇고 진심을 전했던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해자는 오랫동안 고마움을 간직해온 노인, 그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떤 걸 알았나? 가해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진심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남들의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노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다면 넌 이미 내 삶의 재판에서 승리한 거다. 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너에게 배웠다. 인생은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거라는 걸.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매일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대답을 찾아가는 길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법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법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판결은 남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로 시작됐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에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이 어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작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